그 테스트 베드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KF-21이 이제 뭐 블록 1까지 마친 상태고 블록 2는 2028년, 그 블록 3는 아직 예정도 안 돼 있는 건데 갑자기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니까 이게 6세대로 바로 가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6세대 전투기를 간다고 확정이 난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KF-21은 현재 블록 1과 2는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서 어떤 사양으로 어떤 예산으로 언제까지 만들지가 다 결정이 난 사양입니다. 블록 1과 2가 전투기로서의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단계라면 블록 3는 이제 미래 전장에서 KF-21이 어떻게 전투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현재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서류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는 이것을 잘 알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공군력,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실물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KF-21 기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 다른 어떤 차세대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보기보다. 네, 다만 이 테스트 베드 자체는 실물 크기의 이 모형이라 해가지고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게 전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목업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근데 일반 목업은 원래 보통은 진짜 나무로 만들거나, 이게 목업은 영어긴 한데 나무 목자 아닙니다. 나무 목자인데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용도인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스텔스 소재, 그 다음에 차세대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해가지고 기능까지 확인한 거예요. 요것은 사실 KF-21가 전혀받은 별개의 항공기인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목업을 그대로 뭐 6세대 전투기를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요것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KF-21을 앞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요게 대한 연구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베드를 그러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ADD에서 지금 현재 그 63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ADD가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되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한 세미나에서는 ADD랑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기업 혹은 기관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공고를 통해서 9월부터 어떤 팀이 꾸려질지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48개월간의 개발을 통해서 실물 테스트 베드가 완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카이가 연관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네, 요게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카이는 현장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지만 딱 특정한 업체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공급에 대해서 딱 맞춤형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레이더 기술,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이더 기술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KF-21의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정상급, 뭐 성능으로 치면 F-35 레이더가 더 좋을 수 있지만 기술적 수준은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향상됐거든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A사 레이더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소자가 중요합니다. 마치 반도체 소자에서 어떤 걸 사용했는지, 혹은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도 어떤 걸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뭐 갈륨을 쓰느냐 비소를 쓰느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갈륨에다가 어떤 합금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구형 A사 레이더 혹은 F-35 현재 쓰는 A사 레이더의 경우 갈륨 비소라는 소자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반도체를 쓰는 소재가 그렇다는 거고, KF-21의 경우에는 갈륨 나이트레이드 GAN이라고 약자를 부르는데 요 소자를 쓰는데, 아마 휴대폰 충전기 중에서 GAN 충전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소자를 쓰면 반도체가 열에 더 잘 견뎌서 더 많은 출력을 같은 크기에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GAN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기보다 충전 그 와트 수가 높거든요. 전투기 레이더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GAN 소자를 쓰면 그 안테나 크기가 같아도 출력이 더 세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냉각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자를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KF-21에 들어갔다는 그 갈륨 나이트 레이더급 소자가 제가 알기로는 F-22도 그거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F-22는 사실 안테나 크기는 KF-2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 출력은 같은데 크기 대비 출력이 KF-21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35도 물론 이 갈륨 나이트 레이더를 사용한 레이더를 사용할 예정인데 아직 이게 실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KF-21 레이더
레이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레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 A사 레이더는 이제 탐지 거리는 길죠. 근데 다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특성상 이제 탐지 거리는 긴데 탐지 폭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서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현미경으로 멀리 보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좀 개선이 될까요? A사 레이더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된 폭, 각도가 다소 좁습니다. 한 10에서 15% 좁아서 어떤 유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회전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향을 극복을 하려는데 네. 차세대 A사 레이더는 레이더의 두께를 줄이고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투기의 모든 표면이 이제 레이더를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존 전투기에는 무조건 앞만 보는 레이더였다면 마치 조기 경보기와 같이 옆과 뒤에도 이 A사 레이더, 차세대 A사 레이더를 얇게 해가지고 붙이거나 날개 속에 파묻히게 해서 이것을 하면 전방향 탐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그 컨포멀 안테나라는 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 기술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서는 이런 360도 감지가 되는 이런 레이더도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방향은 이제 전 방향 탐지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고. 근데 보통 이제 레이더는 한 개의 주파수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미래 기술은 고주파, 저주파 다 흡수하든지 반사하든지 이게 가능해야 할 텐데 그 부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한 KDDX의 경우에는 S밴드랑 X밴드 레이더를 두 개 써서 8장의 레이더를 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밴드는 일종의 주파수를 묶음 단위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S밴드를 쓰면 이제 탐지 거리가 길어지는 대신에 이 분해능이라서 해상도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X밴드는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장점이지만 탐지 거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KDDX 구축함의 경우에는 S밴드로 먼저 탐지를 한 다음에 X밴드로 추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KF21에는 X밴드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를 하는 스텔스 테스트 베드는 멀티 스펙트럼 레이더라 해가지고 레이더 한 장이 여러 대의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요 S밴드를 썼다가 X밴드를 썼다가 이렇게 바꾸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이 나를 탐지할 것 같으면 뭔가 위협 신호가 X밴드로 왔다. 그럼 X밴드를 추적하면 같으면 우리는 밴드를 바꿔서 도망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차세대 센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력으로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숨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이번에 테스트베드에 들어간 또 다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스텔스 기능이잖아요. 스텔스 기능은 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이 만든 모든 무기나 장비 중에서 가장 스텔스한 것이 이 바로 스텔스기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도입해서 세미 스텔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드는 스텔스 전투기 테스트 베드는 공기 흡입부, 그 다음에 엔진 노즐, 캐노피, 날개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텔스 성능을 아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적용할 건데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랑 동체 사이에 약간 빈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없애는 기술은 중국과 그다음 미국이 실용화했거든요. 이것을 DSI 인렛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스텔스기 위한 새로운 공기 흡입구, 우리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KF21이 공기 흡입구가 F35보다는 F20이랑 비슷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것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캐노피도 이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투명한데 전파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공기 흡입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투기 끝에 노즐이 있겠죠. 엔진을 배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그랗게 생기고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를 아주 잘 반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레이더 전파, 지금까지는 이 엔진 노즐이 내열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스텔스 코팅이라는 걸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엔진에서 열을 뿜어내는 그 부분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초고내열 복합 소재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거를 스텔스 기술 시범기인 테스트베드에 적용하면 이게 전방향 스텔스 그리고 아주 고성능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스텔스기를 레벨로 치면 LO가 있고 이제 VLO가 있지 않습니까? LO는 이제 작은 새 정도, VLO는 뭐 야구공이나 골프공 정도. 맞습니다. 이번 KF21의 스텔스 기능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봐야 돼요? KF21은 RO라고 해서 Reduced Observable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간단하게 스텔스기 레벨이 1, 2, 3라 할 수 있으면 1단계가 RO, 그
다음에 2단계가 low observable LO, 그 다음에 3단계가 very low observable VLO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1단계에 막 들어가는 셈이고, 우리는 이제 스텔스 테스트 패드가 완성되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그 어딘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작게 보이고 뭐 사실 골프공보다 더 좋고 뭐 좁쌀같이 보면 좋겠지만, 네. 이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과 그다음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성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KF21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비용 대 성능을 고려해서 1단계로 들어간 거고, 이제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도 어떻게 기술이 그동안 발전했으니까 요 2단계와 3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적용하거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려면 결국은 유무인 복합 체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게 뭐 어렵게 말하면 뭐 다영역 스텔스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어떤 로봇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미래의 스텔스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어느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적을 기존에 속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스텔스라는 건 결국 레이더에 안 잡힌 거,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적이 나를 미사일이나 기관총으로 조준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면 이게 스텔스고,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비행기보다 눈에 잘 띄는 애들을 일부러 이제 노출시키면 공격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을 유도하면 적의 위치를 내가 아무런 희생 없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스텔스 기술과 연관된다. 그래서 다양역 스텔스 아니면 유무인 복합 스텔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적한테 나를 숨기는 어떤 피탐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적을 탐지하는 그 능력도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다스라는 기능이 적용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예, 다스는 현재 5세대 전투기 F-35에 들어간 최신 기술이고, 현재 우리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VR 혹은 이제 자동차의 그 어라운드 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강현실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에 요새 보면 뒤에나 옆에 카메라가 있어서 다 보이죠. 위에나 옆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스를 적용하면 전투기 곳곳에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배치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레이더가 필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막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네. 안 잡히더라도 이 열 같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적외선 열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스를 활용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약 300km 밖에서 단도미사일을 쏘는 것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스텔스기라는 게 결국에는 적도 스텔스기가 되고 나도 스텔스기가 가지면 이제 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적이 공격을 했는데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죽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스를 사용하면 적이 공격을 했을 때 원거리에서 파악하고, 내가 스텔스기 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이 발사한 미사일은 확인하고 이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숨기는 이 스텔스 기능이란 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적군의 전투기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적군의 공격을 유도해서 내가 탐지를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투발용 디코이. 아직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게 KF-21도 가능할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미래의 스텔스 기간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거나 예측을 하는데, 핵심은 이게 일종의 낚시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적도 나를 찾고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애다 위치가 노출돼서 죽는 거예요. 마치 전쟁 영화에서 스나이퍼끼리 싸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코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됐냐면, 내 전투기,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아닌 일반 전투기가 적지에 들어갈 때 위험하니까 적이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 하기 네. 위해서 일종의 자기가 동력이 달린 무인 항공기에다 디코이를 싣거나 아니면 견인을 해가지고 적이 미사일을 쏘면 나 대신 맞아줄 디코이를 달고 다니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투발형 디코이라 해가지고 이제 브라이트 클라우드 같은 장비들은 원래 체프나 플레이어를 이게 발사하는 이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디코이를 장착하고 적이 왔을 때 디코이를 뿌리거나 아니면 좀 공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런 디코이를 사용하면 적은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발견한 줄 알고 미사일 쏘고 하면 미사일 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아무리 스텔스기라도 노출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디코이 미끼가 하나 떨어지면 전파를 발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전파를 그냥 발사하면 속으니까 아주 정밀한 DRF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가 있어요. 요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카피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본이 되는 비행기랑 똑같은 전파를 내도록 이렇게 모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기 속아가지고 미사일 쏘면 미사일을 쏠 때는 내부 무장창이라든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열리거나 하면서 이제 레이더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내부 무장창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외부에 무기가 많이 달려 있으면 무장이 많이 달려 있으면 적한테 금방 탐지가 되니까 그걸 안으로 집어넣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동체 맞습니다. 안으로. 예. 근데 의외로 KF-21 내부에 그 빈 공간이 많던데 그런 거 좀 활용할 수 없어요?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취재를 해본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KF-21은 처음 만들 때부터 스텔스기로의 확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마진이라고 해서 이 여유 공간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 무장창의 공간을 비워둔 것입니다. 엔진이 지금 KF-21 두 개가 있는데 엔진 밑과 동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블록 3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여기다 문을 달아가지고 무기를 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기획은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집어넣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KF-21EX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사이즈를 변경하면 2,000파운드 폭탄 좀 두꺼운 무장도 들어갈 수 있게 제이담 만들어서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제이담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다만 이게 내부 무장창도 이제 나온 지 한 30년 된 기술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동체 안에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다면 그게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의 네, 거점에 맞습니다. 날아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오면 와 적군 입장에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은 옛날에 그 1세대 스텔스기를 할 수 있는 F-117 나이트호크랑 비슷하게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 중인데 요 정도 되면 약 1.9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 관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날아와서 폭탄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이게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벙커버스터는 사실 미사일로도 할 수 있는데 스텔스기에 장착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미사일은 단가가 뭐 20억에서 40억 정도 비싸고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스텔스기는 격추당하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볍고 저렴한 폭탄들을 계속 떨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 표적이라든가 견고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뭐 공대지 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만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까지 KF-21이 장착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짜 무적이겠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제 미티어라고 하는 마 5까지 달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 KF-21 블록 1부터 운용할 것인데 우리가 2036년부터 생산하게 되는 차세대 LRAAM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한국형 미티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티어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티어는 다 좋은데 탐색기가 옛날에 개발된 거라 가지고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게 될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은 A사 시커를 달아가지고 속도와 탐지 능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 우리가 앞서가려면 글쎄요. 이제 위성과의 교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무인 복합 미션을 수행하려면 결국 이 무인기가 위성과 어떻게 교신을 해서 그 유인기를 도와줄 것이냐. 이 지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좀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F-21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육지 통신위성이라 부르는 차세대 통신위성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KF-21가 통신위성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는데 네. 왜 위성이 중요하냐면 무인기와 같이 작전한 멈티 현재 시점에서는 LOS라는 통신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눈에 무인기가 그 전투기 조종사 눈에 무인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든가 아니면 지구 공면에서 너무 멀리 가면 무인기가 통신이 안 됐을 때 이 무인기는 사실 잘 작전을 하지 못해요. 네.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공개의 그 본체 사람의 유인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정보로 가는지 요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무인기가 본 거를 그냥 무인기가 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통신을 무인기랑 유인기가 주고받아야지 네. 함께 그것을 다 계산해서 아주 작은 점이 있으면 이제 무인기가 혼자 계산하게 되고 AI를 돌린다 해도 이걸 탐지하지 못하는데 사람과 같이 통신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적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 이성이 있으면 무인기랑 유인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유무인 복합의 위성 통신이 또 필수입니다. 얼마 전에 왜 중국이 J-20인가요? 그 대만 해역 통과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위성과의 교신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거꾸로 하면 공격자 입장에서 이 위성이 중요한 건데 J-20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걸 개발했다 해도 J-20이 만약에 무인기랑 잘 같이 작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탐지를 해도 다른 데 속아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양동 작전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멀티 데이터 링크 그 기술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7년까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아니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무인기와 사람이 타는 유인기 사이 통신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게 1단계로서는 이제 가시선 데이터 링크, 2단계로는 이제 위성을 사용한 데이터 링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와 같이 KF-21이 날아가면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무장창을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KF-21은 단좌형도 있고 복좌형도 있잖아요. 이제 복좌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뒷좌석을 그냥 드러내고 거기에 어떤 뭐 연료를 채워놓는다라든지 뭐 내부 무장을 한다라든지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거나 제작사에다 이야기를 한 게 예. 있는데 KF-21에 지금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게 될 때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35가 날아가는 거 보면 아주 매끈하게 외부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아가지고 무기를 장착할 공간이 있는데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KF-22EX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이제 내부 무장창은 있지만 KF-21이 원래 작전대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딘가에 연료를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비행기를 개조를 해서 더 동체를 늘리거나 날개를 크게 키워서 연료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좀 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등 쪽 부분 후방석 기체에 있는 것을 기체를 소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료를 채워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지금 FA-50을 수출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원래 FA-50은 단자형이 없어요. F-50이라는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속거리가 짧은데 후방석의 그 좌석을 드러내고 거기다 추가 연료 탱크를 하면 네. 약 15에서 20% 정도 항속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KF-21EX에 적용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KF-21이 지금 현재 단점으로 할 수 있는 짧은 항속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나 미래는 아무래도 이제 6세 전투기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KF-22보다 큰 동체라든가 완전히 새로운 동체나 날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KF-EX라는 게 그 블록 3 말씀하시는 거죠? 네, 블록 3가 확정은 안 됐으나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블록 3가 바로 KF-21EX인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EX랑 블록 3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요게 대해서 공군이랑 이제 개발사의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의를 해서 최종 사양을 맞춰가는 단계.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 옵션을 하시겠습니까? 제안하는 게 바로 KF-21E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이제 최첨단 그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보니까 블록 1과 2는 수출을 하더라도 글쎄요, 블록 3는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저 정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한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게 여기서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KF-22EX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30년대 중반, 지금부터 10년 후가 됩니다. KF-21이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을 많이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만 10년 뒤에도 그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KF-21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이유, 우리 경쟁자인 FA-18, 호넷, 라팔,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중단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10년간 군축 분위기로 인해서 R&D에 투자를 못해서 지금에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KF-22EX를 5.5세대 전투기 F-35 지금의 동급 이상으로 성능하도록 많이 개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이스에서 이제 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동맹국에게도 이 마이너스 버전으로 수출하고 또 킬 스위치 달아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 생기면 운항을 못하게 하는 막 그런 조치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맞습니다. 너무 막 여기저기 다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안티 템퍼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가 당한 적도 있는데 과거에 타이거 아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미국제 전투기 특정 장비를 수리하다가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부품을 뜯어보는데 그걸 즉각 미국이 알아가지고 강하게 항의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몰랐어요. 이게 역설계 방지, 분해 방지,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기술이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노하우가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돼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차세대 무기 체계가 나오면서 우리 기술도 보호하고 수출도 같이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국에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국격이 또 국력이 천지 차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 엔지니어 분들의 노고에 또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네, 김민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무기 하면은 전차죠. 뭐 전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국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는 전차니까 어쨌든 네. 땅에 깃발 꽂아야 되잖아요. 페루로 갔다는 소식.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지금 2단계를 지난 거고요. 내년 최종 3단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얘기는 있었죠. 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 현지 생산도 이제 생각하고. 네. 그래서 24년도 얘기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중간 단계 합의를 이제 한 거고 내년도에 이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사인식.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거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도 사실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큰 규모이기 때문에 1차 수출, 2차 수출 이렇게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3차, 4차가 또 기다리고 있듯이 네. 이쪽은 이제 형식의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예. 그래서 사실상 다 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업계에서 이야기는 우리 국내 방사 업체들도 이제 10대 방사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자기들 것이 못 들어가고 전차가 먼저 들어가니까 좀 샘을 내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2는 네. 현대로템이죠. 예, 현대로템이죠. 하나가 좀 샘을 내던가요? 하여튼 뭐 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차륜형 장갑차 K808도 같이 이제 묶여서 세트로 이제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흑표 전차랑 차륜형 장갑차 예. K808? 예, 예. 예. 꼬리쿠 6구렛 또 주력 이제 차륜 장갑차인데 두 가지가 이제 묶여서 들어가는 거고. 그 내년에 이제 최종 이제 형식적인 사인을 이제 거치면 끝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뭐 조립 공장 정도는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이 기술 이전,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전을 해주는 조건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정비 같은 게 나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페루에서는 이제 그것을 원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궤도형 장갑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가 갔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도 그렇고 이 페루도 산악지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겸한 이제 도로 다 양쪽을 다 이제 오갈 수 있는 이제 특징.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전 요구에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가격이 네. KT 전차 가격이 이제 보통 흔하게 수출형 기본형이라고 하죠. 기본형이 보통 200억 원대인데 그게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는 절반 가격. 그래서 가격도 조건이 많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가격이 낮으면서 성능은 대등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지금 최종 사인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동안 레드백 같은 궤도형 장갑차 수출 얘기만 듣다가 차륜형 장갑차 수출 얘기 들으니까 좀 신선하기는 하네요. 근데 그 전에 그 페루 육군에서 시제품 형식으로 일종의 시제품 이제 그들이 갖다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페루 육군에서 이제 시제품 형식으로 몇 대 갖다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그들의 요구 조건에. 그래서 이제 계약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제 내년에 계약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수가 이제 뭐 141대라든지 뭐 전차는 54대. 근데 이 페루 육군의 그동안에 이제 지상 장비 도입이 좀 없었는데 네. 이 신규 장비 도입이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제 구형 전차를 사용했던 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으로 이제 갈아치우는 데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총 195대인 거죠. 장갑차하고 전차 합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액수 규모로 따지니까 1조 9천억 원, 약 2조. 와.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남미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남미 시장에 진출한 거는 이제 해당되는 페루 공군의 KT-1 훈련기를 2013년도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옆에 나라 콜롬비아 이제 해성 대한 미사일. 근데 그거는 좀 규모가 작죠, 액수가.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하게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페루에 거점을 마련해서 네. 옆에 나라, 특히 이제 브라질이 이제 뭐 이렇게 수입하는 게 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예. 이 방산 제품을 이 브라질 군이 현재 뭐 전차를 또 혁신을 해야 돼요. 신형 전차로. 근데 최근에 알려진 거는 전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부 소량만 독일제를 뭐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뭐 미국제 전차가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께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페루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우리 K 방사는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PL 그 버전처럼 페루에 맞는 뭐 페루 버전이 따로 나옵니까? K2 전차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 그 기본 버전에 약간의 이제 좀 그들이 원하는 뭐 RCWS
POS라고 이제 뭐 소위 기관총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조종 안 하는 무인화된 무인포탑 이제 그런 정도 가격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산악 지형이 많으니까 뭐 기동 성능을 보강한다든지 그건 원래 이제 그런 좀 보장이 돼 손을 있는. 보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보장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서부전선만 가도 이게 산악지대에서 올라가서 하향 사격 아니면 멀리 수평 사격 한다든지 네. 그거는 6.25 전쟁 휴전 이래로 이제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게 작전 요구조의 최우선. 산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제 구릉지대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K1 전차나 이제 K2 전차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작전 요구 성능이 페루하고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가격은 우리가 말씀하신 그 폴란드 PA 버전이 네. 뭐 센서가 뭐 하나 더 달리면 최대 280억 원까지 가요. 근데 그것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작전 네. 요구가 그 이하. 우리 한국 육군이 사용하는 기본 버전 정도면 되거든요. 그건 한 200억 원대. 기본 버전으로 가지 않나. 네. 그 복잡하게 뭐 PA 버전이 지금 아직 그 폴란드 PA 버전이 그 생산해서 주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많거든요. 네. 센서를 이제 결합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공군이 이제 얘기하는 뭐 FA50 PA 버전처럼 네. 그 큰 숙제를 앞두고 있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페루에는 복잡하지 않게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이 페루 수출까지 성사를 시켰으니까 좀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루마니아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최신 뉴스가 이제 헝가리 육군이 독일의 레오파르드 2 A7을 며칠 전에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루마니아 바로 인접 국가에 좀 가지 않을까. 뭐 미국제 전차도 있고. 네.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최종 결정에 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PL 버전이 빨리 완성이 돼서 시제품이 보여줘야만 네. 그걸 보고서 살 수 있는 이제 결정을 이제 이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과도기 있어요. 그러니까 FA50 PL 버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줘야 돼요. 개량형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완성돼 나와줘야만 네. 저 인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약간 간을 보는 형태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구입자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완성이 돼서 나오느냐, 성능이 그만큼 보장이 되느냐.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출되는 것들은 다 기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게 좀 빨리 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해를 넘겨서 이제 네. 뭐 거의 뭐 1년 후에나 그래야만 2026년 후반 가야만 이제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네. 루마니아도 결정을 이제 최종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과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추가 수출에 대한 거는. 페루가 뭐 전차를 사려면 사실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네. 독일 라인메탈도 있잖아요. 네. 왜 K2 흑표 전차를 택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남미 그 지역이 다 땅덩어리 큰데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미국제하고 독일제 전차를 일단 옛날 구형 전차지만은 보유하고 있고 지금 네. 혁신 사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칠레도 독일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독일 기술을 가져와서 자국화해서 설계한 또 사실상 독일제 그렇게 포위가 사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롬비아는 전차가 필요 없어서 네. 그 현재 뭐 이렇게 보유를 안 하려고 그러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그 구소련제 T-55 전차를 옛날에 도입한 거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본 거죠. 네. 이 주변국이 독일제니까 다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라인메타 이런 데하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제 전차를 사기에는 뭔가 또 종속이 되고 통제가 된다는 그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제3의 전차가 뭐가 있겠나. 서방제이면서 서방 규격에 맞게 돼 있고 설계 사상은 또 미국의 설계 사상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제품이죠. 우리 한미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해왔고 그 호환성, 공통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일단은 와서 협상을 해보자는 게 그런 이유예요. 미국제 사기는 좀 불편하고 반서방 국가는 아니고 친서방 국가고 네. 뭐 탄약 조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 K방산 뭐 지상 장비들이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텅스텐 소재로 된 탄약을 쓰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열화 우라늄탄 소재를 쓰고. 근데 탄약은 우리가 더 우수한가요? 어때요? 성능을 비교하면. 그걸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독일제 기본 그 설계가 독일제 주포를 이제 K1, A2 예. 독일제 주포였는데 그게 120mm 예, 주포죠. 거기서 예. 타입P에서 K2에서는 아주 순수 국산으로 그러니까 포탄까지. 근데 이제 호환성은 있게끔 뭐 하고. 그래서 이 K2 전차의 주포는 이제 국산입니다. 예. 그럼 좀 K2 전차의 좀 재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중량이 일단 55톤? 58톤, 네. 55톤인가? 예, 중량이 55톤? 그러면 한 3.5세대 정도로 볼 수 있죠. 전차로 치면. PL 버전이 이제 정확히 3.5세대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완전 개량을 해버렸으니까. 물론 아직 설계상에 또 도면상에 있는
있는 거지만은 이제 예. 조만간 제작을 들어가니까 그게 3.5세대고 우린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K2는 기본형이에요. 아직 개량을 안 했어요. 근데 55톤 중량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은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장갑이 그만큼 뭐 예. 두툼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복합 장갑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갑을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동력은 또 거기에 걸맞게 뭐 딱 아주 우수하게 가동할 수 네. 있게끔.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독일제 레오파르트 2, A7이나 A8보다는 뭐 뒤지지 않는다. 상황, 네. 지형에 따라서. 기동력이라는 게 시속 한 70km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평가 테스트할 때 평평한 지형에서 예. 예, 뭐 그런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70km인데 보통 50km대로 봐야 돼요. 네. 예, 그 작전을 할 때. 잠수 도하 능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러시아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네. 그 타워를 이제 갖다 꽂아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러시아 기술이거든. 최초에 들어온 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많이 배웠죠. 그게 T-86 전차 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그 타워라는 게 그 시노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이제 그 높인 일반 타워처럼 돼 있어요. 그냥 꽂아야 돼만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다 연소돼서 나간다든지 네. 물에 잠기지 않고. 그래서 북한은 이미 T-62 전차 때부터 그거를 적용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T-86이라는 이제 1996년부터 들어온 전차에서 그걸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배운 거 카피 떴다고 봐야겠죠. 똑같이 거의 네. 비슷해요. 잠수는 한 4.1m 정도까지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네.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 텅스텐 소재 탄약을 쓰는데 그게 관통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뭐 전 세계에 있는 전차들을 다 격파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죠. 물론 뭐 러시아제, 뭐 T-14 아르마타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직 미지수인데 네. 기존에 이제 굴러다니는 전차는 다 격파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사거리, 예. 그다음에 지형 지면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뭐 될 경우 있고 안 될 경우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폴란드군이 지금 다 그거를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거리 뭐 4km까지 뭐 날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관통력하고 또 직결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뭐 보통 4km까지 안 가고 3km 이내인데 뭐 격파 못할 전차가 없죠. 방금 말씀하신 전차 중에 아르마타 언급하셨잖아요. 그 러시아 차세대 그 전차인데 근데 본격 실용화가 못했죠. 이번에 네. 전장에서는 사용이 안 됐죠. 그 드론 공격 받을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 대수가 원래 편제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네. 장비들이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계속 베일에 쌓여 있게 만들어야 하는 예. 그래 강력한 모습을 이제 유지하는 어떤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투입도 못하고 생산량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네. 뭐 전투기도 뭐 수호의 Su-5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무기 체계가 네. 뭐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좀 종이 호랑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설계 사상과 작전 요구 성능,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제 전차를 도입해서 네. 장점들을 다 빼내가지고 다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제 르클레 전차 일부 그 설계 사상도 받아들여서 거의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의 특징, 장점들만 다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엔진, 그 파워팩이라고 하는 거 독일제를 써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 국산화가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것부터 우리 대한민국 이제 4차 생산 들어가는데 이것부터는 이제 국산 파워팩으로. 수출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페루로 가는 것도 우리 네, 국산 엔진 네, 달고 네,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엔진도 국산화가 됐고 그동안 K1, A2까지는 주포를 네. 그 120mm 활강포, 그러니까 독일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독일 주포가 미국으로도 가요. 네. 미국도 면허 생산하거든요. 그 에이브람스 전체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한국으로 또 면허 생산, 거쳐 면허 생산해서 그 원료가 이제 독일제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K2 전차는 주포도 국산화. 전부 다 국산화가 됐죠. 예. 그럼 이제 거의 100% 국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세 가지가 다 갖췄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산악지대에서 강하다. 페루가 또 이제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작전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게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네. 그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UAE가 지금 K2 전차도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은 미사일, 그러니까 방공 미사일하고 전투기 쪽. 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 항공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항공 분야.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가서 얘기한 것도 이제 항공 분야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또 이제 튀르키예도 또 항공 분야를 얘기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전차에 뭐 일부 기술을 또 추가로 달라고 이제 한 것도 있는데 네. 뭐 파워팩 기술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역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중동 시장은 이제 이 전투기가 우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KF-11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형 행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차들이나 뭐 전투기가 개량량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처럼 네. 물건이 실제 존재하는 물건이 빨리 나와줘야만 더 판매를 할 수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매 순간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행사 완성됐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 UAE가 그 르클레르 프랑스 전차를 한 40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UAE 뭐 우리 K1 군한 전차도 같이 갔다면서요. K2 전차랑 같이. 네. 꼭 관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르클레어 전차가 이제 그 사용한 도중에 아니면 이제 예멘 지역을 이제 사우디 연합군을 같이 들어가 작전했기 때문에 파괴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르클레어 전차보다는 K2 전차가 더 앞선 그 시대적으로. 네. 그리고 가격도 맞고 뭐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해서 무한정 돈을 뭐 갖다 쏟아붓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 면에서 좋은 전차. 그리고 일부 성능이 이제 르클레어 전차를 우리가 좀 적용한 게 있어요, 기술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눈여겨봤고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죠. 그래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이제 전투기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전차로 넘어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막 지형이니까 모래바람이 엄청 들어와서 그 필터링하는 그런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K2 전차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 엔진 관련돼서 그 파워팩을 쉽게 드러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비 성능이 좋다. 금방 이제 이거를 다 제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주포도 그렇고 이제 뭐 이 파워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성능이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네. 그리고 2016년, 17년 그 사이에 그 중동 버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에 이제 특화시켜서 도색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좀 설계를 적용한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오만에서 이제 채택이 될 뻔했는데 오만군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살듯이 하다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특화시킨 사막 버전, 지금 말씀하신 사막 버전을 만들어서 가져갔었는데 그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현대로템이 그 당시에 망할 뻔했어요. 회사가. 왜냐면 우리 육군에서는 바로 후속 계약도 안 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살아난 거죠. 네. 상당히 그 힘들었던 시기가 그 당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왜 전차 받아서 썼었잖아요. 그때가 M48, 네, 뭐 맞습니다. M60 뭐 그런 거. 예, M48을 이제 77년부터 개조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제 예비 창고에 넣어놓은 걸 받아서 개조하는 개조 전차. 네. 그래서 대한민국 K방사의 전차 시장은 개조 전차 시작을 했죠. 그게 그렇죠. M48 A3K, A5K. M60은 우리가 사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안 주지 않았어요? 이제 나토 우선 보급 아니면 배치,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우선 배정 지역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던 70년대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게 할 수 있나 뭐 따져보니까 K1 전차를 동시에 미국에다 설계 의뢰를 합니다. 78년도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개조 전차 M48을 이제 중고 전차를 가져다가 엔진 교체하고 주포 교체하는 개조 전차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에 K1 전차로 넘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K2 전차.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미국의 중고 전차를 네. 가져다가 이제 개조, 개수, 뭐 개량을 해야 되는 그게 뭐 7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쭉 이어지다가 87년도에 네. K1 전차 미국에서 설계를 끝내고 나서 한국에 공장을 차립니다. 지금의 현대로템 그 자리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체는 미국에서 또 가져오고 포탑도 이제 뭐 일부는 미국에서 가져와서 네. 그다 결합을 해서 사실상 K1 전차까지는 일종의 면허 생산이었어요. 라이센스. 예.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제 조성이 된 면허 생산이고 K2 전차가 진정한 이제 국산 전차, 아주 완전한 국산 전차. 그 미국한테 이제 전차를 원조받던 한국이 이제는 K2라는 흑표 전차를 가지고 수출을 이제. 그렇죠. 수출도 뭐 중동, 동유럽, 폴란드 네. 이제는 남미 시장까지 진출했다는데 그래서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현대로템이 어쨌든 뭐 큰 성과를 거두긴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동 시장을 또 뚫어야죠. 이집트도 그렇고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교체 수요가 있어요. 네. 계속 남아 있는 게 미국제 그 앞서 말씀하신 M60 전차, A1, A3라는 이제 구형 전차가 상당량이 있거든요. 그게 예. 한 거의 2,000대 가까이. 그래서 그 시장이 과연 우리한테 이제 오느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량량도 빨리 나와줘야 되고. 네. 그래서 페루 또 현지에서 공장이 빨리 차려져서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개량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병사들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능동 방어 장치가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프트킬, 하드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괜찮아요? K2 전차는? 우리 육군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돈 문제가 있어서. 근데 PL 버전은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되는 물건이 더 최신 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수를 먼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4차 양산부터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거 다 끝나면 개량 사업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K2 PL 전차가 가장 최신형이 되는 이제 사양이 그 네. 버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 대전차 미사일이든 로켓
같은 게 이제 날라오면 네.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저쪽에서 레이더로 조준할 때 우리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게 뭐 연막탄을 쏜다든지 네. 네. 그게 일종의 소프트킬인데 네. 그런 게 K2 전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PL 버전이 그렇게 되고 아, 있는 PL 거죠. 버전만? 적용이 이제. 어. 근데 우리 육군의 K2 전차는 그 기술이 있는데 네. 국산 기술도 있고 이스라엘제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아, 좀 약간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출품이 더 좋은 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공군의 FA50 PL 버전도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고 더 좋아요. 아. 그게 이제 가서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좀 그거는 아이러니죠. 네. 무조건 수출 제품은 더 좋은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 과거에 이제 뭐 계약했던 레드백이 또 그런 사례고. 예. 우리 그 K21보다 더 좋은 성능. 근데 만드는 제작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인데 오히려 수출된 물건이 더 좋은 성능이 우수한. 네, 일단 K2 전차는 소프트킬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드킬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를 쐈을 때 나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건 아직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 아쉽게도 그냥 연막탄 수준에 연막탄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킬까지 가려면 뭐 산탄총 같은 거 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왜 안 돼요? 키트를 장착해야 되죠. 센서를 다 연동시켜야 되고 포탑 안에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계획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육군의 최우선 뭐 장비 계획, 장비 보수 계획 이런 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계획은 존재했었죠. 10년 전부터 육군 교육사 중심으로 그 항상 제출하고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이제 무기 시장은 창과 방패 이론처럼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거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사람이 승리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른 무기 체계가 보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 공격 헬기가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한반도 지역에서 공격 헬기가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서로. 네. 그래서 뭐 7기동군단이 이제 그러한 장비들을 다 이제 결합을 시켜서 작전을 잘 짜면은 네. 급한 대로 이제 그런 생존성을 좀 더 높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작전 능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기존의 무기 체계 결합이 뭐 장갑차가 먼저 정찰을 해준다든지 무인 그 로봇들이 나가서 이제 정찰을 먼저 해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결합과 이걸 어떻게 이제 시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어 장치를 결국 최고로 하려면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360도 돌아가는 그 A사 레이더 장착하는 거 그거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전차에는 아직 좀 이 포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신다고 하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아예 그 플랫폼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K3 전차 아예 그냥 새로운 설계 소프트킬 하드킬 뭐 전부 다 적용하고 뭐 무인 그 정찰 드론까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더 나가서 뭐 레이저 뭐 일부 좀 출력이 낮은 레이저를 이제 탑재해서 뭐 근거리에서 뭐 격발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예 처음 이제 설계된 K3 전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K2 전차에 관측 포탄 같은 거 들어가면 전장에서 즉시 고각으로 관측단 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찰 드론으로 뭐 데이터 링크 연결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런 거 안 된가요? 근데 실제 전장 상황에서는 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평원지대가 넓으니까 프랑스까지 넓어요. 실제 이렇게 지형 내려가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여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 한반도 지형에서는 너무 비좁아가지고 순간적인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전쟁을 수행하고 대응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합이 잘 돼서 오히려 상호 보완을 해야 되는 한국 네. 전력과 지상 전력 뭐 다른 기동 전력도 포함해서 정찰 전력이라든지 지원 뭐 장갑차라든지 이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전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뭐 K2 전차 수출하는 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육군하고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K2 전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그 충분히 확보하고 이게 수출을 하는 건지. 지금 3차 양산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고 네. 육군의 이제 K2 전차가 4차 양산은 이제 내년 중반부터 생산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인도로 받은 게 이제 27년부터 그렇게 하면은 뭐 겨우 한 400여 대. 400여 대. 예, 지금 200여 대에서 플러스 150대가 되는 거고 해병대는 이제 결정은 됐는데 실제 물건을 받기까지는 한 28년, 29년도 가야 하나. 예. 거의 2030년 직전까지 가야 하나. 근데 이 K2 전차가 배치를 이제 해병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상륙부대인 포항 1사단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수도 서울을 지키는 2사단, 이 김포반도. 그 배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무조건 K2 전차 도입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라 그 배치 지역도 중요해요. 해병대는. 네. 육군은 이제 뭐 7기동군단 중심으로 다 이제 완편을 해야 되는 게 수도 기계화 사단이 아직 K2 전차를 못 받았어요. 그 부대를 위해서 150대가 이제 배치가 되는 생산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7기동군단은 말 그대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뭐 중국군도 뭐 강하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기동군단, 전차군단이 되지 않을까. 네.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한국군
자신도 완성이 안 되는데 수출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현대로템 공장이 증설을 했어요. 이제 완성이 다 끝나서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다 동시에 만들어서 이제 배정을 할 수 있는 수출도 하고 작년 상황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제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이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K 방산시장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